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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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아학적으로 경전 읽기 정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로희 박사님과 또 제가 정몽을 읽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될 내용은 요 분량입니다. 태화편이죠. 네. 태화 두 번째 단락입니다. 네, 태화 두 번째 단락이고요. 첫 번째 단락보다는 분량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세 개로 나눠가지고, 세 문장으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먼저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태어는 형체가 없으나 기의 본래 모습이다. 그 모이고 그 흩어짐은 변화에 드러난 모습일 따름이다. 지극히 고요해서 느껴지는 것이 없으나 성의 연원이다. 의식되고 알아지는 것은 사물끼리 만나 생겨나는 느낌일 뿐이다. 객감과 객형과 무감과 무형은 오직 성을 다하는 자만이 그것을 하나로 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요. 또 그냥 읽어서는 어떤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첫 머리가 태화편이고, 그래서 태화가 무엇인지로 시작이 되었었죠. 지난 시간 주제가 태화였다면, 이제 오늘의 주제, 또 아마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까지 이 태화편의 뒷부분은 태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허. 태자는 돌림은 똑같은데, 지난 시간에는 태화, 크게 어우러짐이었다면, 이번에는 태허, 크게 빔, 크게 비어있음, 크게 텅 빔, 이런 뜻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용어인데, 아주 중요한 이 장제를 언급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파트죠. 이 부분이. 그 태어라고 하는 것이 뭐 장제의 트레이드마크 같이 인식이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좀 짧은 분량을 조금 더 심도 깊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문장씩 살펴볼까요? 네. 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라는 주제어가 처음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문장을 살펴보면 태어는 무형이다. 태어는 형체가 없다. 그런데 기지 본체다. 기의 본래 모습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라는 개념어가 등장했고, 태어를 설명해주는 특성이 무형이고, 그런데 그것이 또한 기의 본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설명도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그 모이고 그 흩어짐은 바로 변화지 객형이다, 일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가 그 소유격이잖아요. 변화의 객형일 따름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변화나 혹은 객형이나 다 개념어로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하나씩 좀 개념어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 태허의 어떤 성질을 무형이라고 그랬고, 기의 본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핵심 키워드가 형체가 없다는 거. 태허라는 말 자체가 크게 비었다는 뜻이잖아요. 즉 태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제 형체가 없다. 그런데 형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이 기의 본체로서 있다는 이야기죠. 형체, 우리 눈에 보이는 형체는 없지만 그것이야말로 바로 기의 본체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요 기의 본체라는 말로 인해서 태어를 이 기의 아주 중요한 어떤
가장 근원적인 그 모습으로 이제 많이 인용되는 문장이죠. 그 모이고 흩어지는 것, 이런 것이 변화의 객형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그 모이고 흩어지는 것은 무엇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일까요?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네, 것을 말하는 기가 것입니다. 모이고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라고 하는 거는 텅 비온 것이지만, 빈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그 변화의 어떤 원천이 되는 장이죠. 그래서 태어에 대해서 지금 기에 모이고 흩어지는 그 변화, 그런 가운데에서도 형태가 없는 어떤 텅 빈 어떤 그 장, 이렇게 지금 첫 문장에서 정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사용된 용어들이 몇 가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로 당연히 이제 태어가 어디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 항선이라는 문헌에서 항선은 있음이 없어 박, 정, 허이다. 박은 태박, 정은 태정, 허는 태허이다. 이렇게 언급이 나오고요. 요 항선이라고 하는 거는 상박초간이라고도 흔히 짧게 불리는, 그러니까 상해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전국시대, 진나라 통일 이전 전국시대의 중에 초나라 귀족 무덤에서 발굴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죽간이 쓰여 있는 하나의 편입니다. 이 항선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 항선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도 또는 뭐 태극 또는 뭐 태화 또는 태허 등등 아주 궁극적인 것을 지칭하는 말로 이 항선이라는 용어가 쓰여져 있고, 이 항선이라면은 이 항선이 있음이 없다. 즉, 이 있음이 없어서 그 상태가 박하고 소박하고, 그 다음에 정고요하고, 그 다음에 텅 비었다. 그래서 이 항선을 태박이라고도 하고, 태정이라고도 하고, 태어라고도 한다. 이 항선을 표현하는 하나의 용어로 이제 태어가 쓰였죠. 그래서 이 항선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인가 궁극의 사태, 궁극의 존재를 표현하는 말이구나 짐작할 수가 있고, 또 태어 역시 그런 것을 지칭하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항자가 묘한 말인데요. 도가도 비상도라고 우리 도덕경 1장에 나오는 그 비상도, 상도라고 할 때 그 상자가 원래는 이 항자였습니다. 그래서 도가도 원래는 비항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이 항도, 항선, 또 계사전에 태극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태극이 옛날 계사전의 옛날 버전, 뭐 전문 용어로 이제 백서본이라고 우리 흔히 하죠. 한나라에서 출토된, 한나라 무덤에서 출토된 비단에 쓰인 그 백서본 계사전에는 태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자가 무언가 아주 묘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태항이 곧 태극이고, 또 그것이 곧 항선이고, 그것이 또 곧 태허이고, 무언가 태허라고 하는 말이 어떤 궁극의 어떤 장, 궁극의 사태 또는 궁극의 존재,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뭐 태극과 거의 유사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장자에서도 태어가 나오죠. 네. 네. 장자에서도 이제 태어가 언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밖으로는 우주를 보지 못하고 안으로는 태초를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곤륜산도 지나가지 못해서 태어에서 논일지 못한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곤륜산이라는 것도 굉장히 영험하고
좁고 이제 가기 힘든 그런 장소인데 그 장소를 넘어야 또 태화에서 논일 수 있다. 이런 의미 맥락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태화가 곤륜산보다도 더 어떤 궁극적인 그런 공간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우주, 태초, 곤륜산 다 궁극적인 것들인데 그거 너머에 있는 태어, 그러니까 궁극 중의 궁극을 표현하는 용어로 장자에서도 쓰였죠. 그러니까 이 전국시대 때 이 태어라는 말이 도의 대용어이기도 하고 태극의 대용어이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 볼까요? 네, 이어서는 이제 태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도덕경에서 도를 표현한 언급들이 이제 태어와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 두 개의 장을 살펴볼 건데요. 이제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 도덕경 4장입니다. 도는 텅 비어 있지만 아무리 그것을 써도 혹 차지 않는 듯하다. 깊도다. 마치 만물의 근본인 듯하다. 그 날카로움을 꺾고 그 엉클어짐을 풀고 그 빛을 조화롭게 하여 그 티끌과 동화되니 그윽하도다. 흡사 존재하는 듯하다. 나는 도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지 못하겠다. 아마도 상제보다 앞서는 듯하다. 네. 이게 도덕경 4장의 내용입니다. 네. 지금 제일 먼저 무엇으로 시작하죠?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다. 근데 그것을 아무리 써도 뭐 차지도 비워지지도 않는다. 텅 비어 있다. 이 당시의 전국 시대의 어떤 도에 대한 느낌들이 무언가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있는 그 텅 빔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도를 사용했죠. 그 이미지의 연장선상에서 태어라는 표현도 나왔겠죠. 또 아까 앞에서 봤듯이 항선이 태어이라고 했는데 그 항이 태양이 모든 것 이전에 있는 그 태양, 그래서 항선이잖아요. 이 상제보다 앞서는 듯하다. 이 고요하고 텅 빈 도는 모든 것에 앞서 있는 것 같다. 이게 이제 도덕경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런 것으로서 태어의 이미지를 한번 느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네. 하나만 더 볼까요? 도덕경에 있는 것을. 네. 25장을 준비를 했고요. 혼연이 이루어진 어떤 무엇이 있는데 천지보다 앞서 생겨났다. 고요함이여, 텅 빔이여, 홀로 서서 변개하지 않고 두로 작용하되 위태롭지 않으니 천하의 어머니라고 삼을만 하다. 나는 그것의 이름을 알지 못하여 자를 붙여 도라고 말하고 억지로 그것을 명명하여 말하길 크다고 한다. 큰 것을 일러 흘러간다 말하고 흘러가는 것을 일러 멀리 도달한다고 하고 아주 멀리 도달한 것을 일러 다시 되돌아온다고 한다. 네. 여기서도 무언가 혼연이 이루어진 어떤 무언가 있는데 그게 천지보다도 먼저 생겨났다. 먼저 선자가 나오죠. 항선에서처럼. 그러니까 무언가 모든 것 이전에 있는 그 사태의 장로서의 장. 이것을 지금 텅 비며 고요함이여. 이래서 아까 항선에서처럼 태정, 태허 이렇게 예찬했던 것처럼 똑같이 고요함이여, 텅 빔이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용어를 허자를 쓰지는 않고 있지만 그 내용이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천하의 어머니가 된다. 모든 것을 낳는 어머니가 된다. 그것을 이름하여 붙이기를 억지로 이름 붙여서 도라고 하고 또 태라고 한다. 대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태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시 전국 시대에서는 혼용해서 이 대자와 태자 그 같이 똑같이 대로 쓰고 태로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태항도 대항이라고 쓸 수도 있고 태어를 대허라고 쓸 수도 있고 여기에서 크다고 한다. 고요한데 지금 아주 텅 비었는데 그것을 억지로 이름 붙인다면 도라고 하고 태라고 한다. 여기에서 이 태어의 이미지 느껴지시나요?
근데 이것이 흘러가서 멀리 흘러가다가 또 그것이 돌아온다, 되돌아온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 태어의 어떤 순환적인 작용, 만물을 낳고 그 만물이 다시 태어로 돌아오고 태어가 또 만물을 낳고 그것이 또 태어로 돌아오고 하는 그 순환 속에서의 항구하게 모든 것 이전에 있지만 모든 것과 함께 있는 그런 사태, 궁극의 사태, 이걸 지금 태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덕경은 두 장을 이렇게 뽑아봤고요. 마지막으로 태어에 관련해서 살펴볼 거는 이제 황제내경에 언급된 내용인데요. 여기는 태어라는 글자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태어는 텅 비고 크다, 터전을 닦아서 처음이 되고 만물이 의뢰하여 시작되며 5가지 움직임이 마침내 하늘이 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맥락과 유사하게 쓰이고 있는 것 같고, 또 황제내경에서 태어가 여러 번 언급이 되는데 좀 비슷한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거의 황제내경도 이 선진시대, 전국시대 말기부터 한나라 시기까지 이렇게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유사한, 조금 후대이거나 유사한 시기의 글인데, 이 반갑게도 제가 한의학 전공이라서 그런지 반갑게도 태어라는 용례를 황제내경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죠. 곳곳에 6군데인가요? 7군데인가요? 세어봤나요? 정확하게 세진 않았는데 네, 10개 내외로 10개 10번 내외로 황제내경에서 태화가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의학에서는 기를 굉장히 중시하죠. 여기 마침내 그 5가지 움직임이 마침내 하늘이 된다. 이 오운, 이거 기의 어떤 5가지 운행을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만물을 이루고 5가지의 운행을 이루는, 오운을 이루는 이런 기와 연결해서 태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황제내경 다른 곳에서도 이 기와 연관해서 태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태어는 기의 본체이다 이랬는데, 이 태어는 이 모든 것을 이루고 흩어졌다 사라지고 만물을 이루고 5가지의 기운을 이루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고 또 흩어지고 또 흩어졌다 다시 이루고 이러는 그 본 바탕이고 그 본 모습이고 하다는 것을 지금 표현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태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게 아까 처음 살펴본 문장인데, 이번에 살펴볼 개념은 이제 변화가 어디에서 언급됐는지를 이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변화는 주역에서 2가지 문구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건도가 변화함에 각각 성명을 바르게 하여 태화를 보전하고 합하니 이에 이롭고 곧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구절이고요. 두 번째는 하늘에 있어서는 형상이 이루어지고 땅에 있어서는 형체가 이루어지니 변화가 나타난다 라고 이제 변화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변화가 벌써 태화, 앞장에서 나온 태화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그리고 주역 계사전에서도 이렇게 하늘에서 상을 이루고 땅에서 모든 만물을 이루고 만물의 형체를 이루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변화로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어라고 하는 그 궁극의 장이 이 모든 현상적인 이 모든 사태들을 이렇게 표현해내고 이루어내고 또 그것들이 다시 또 사라지고 또다시 그것이 또다시 펼쳐지고 그것이 다시 흩어졌던 것이 다시 이루고 이루었던 것이 또 무형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변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기의 태어로서의 태어 속에서의 태어로서의 그 기의 어떤 운행, 작용, 네. 변화, 그것을 변화라고 표현을 한 거죠. 변은 주로 어떤 느낌일까요? 변은?
뭔가 화는 이렇게 화 이런 느낌? 변은 그거랑 좀 다른 반대의 느낌일까요? 변이 좀 더 동적인 개념이고 동적인 개념이고 좀 더 원심적인 개념이고 화는 조금 더 정적인 개념이고 그렇군요. 좀 더 이렇게 구심적인 개념이고 느낌이 약간 뉘앙스가 상반되는 그런 단어죠. 용법이죠. 모든 한자어는 양, 대대로 구성된 경우가 많죠. 변이 좀 더 양의 기운이라면 화는 좀 더 음의 기운. 그러면서도 이 음과 양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일음, 일양 이렇게 변해가는 거, 그것을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어로서의 기로서의 태어의 그 핵심적인 양상이 바로 변화죠. 네. 그래서 지금 변화까지 살펴봤고요. 이 문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객형이라는 용어인데 좀 익숙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객형이라는 용어는 이제 그 정몽에 대해서 주석을 한 이제 학자들의 주석을 조금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운강대는 그 송나라 시대의 학자인데 이 정몽의 이 구절에 대해서 객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주석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엉겨 모이고 어떤 때는 흩어 없어진다. 변이라는 것은 화의 과정이고 화라는 것은 변의 이루어짐이다. 나오네요. 객형은 이 바탕을 형성한 후에 와서 바야흐로 있게 되는 것이다. 기의 처음에는 본래 이것이 없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뒤에 같이 볼까요? 그 운강대가 표현하기를 이제 객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객형이라는 뜻이 과연 뭔가 변화의 객형이다. 그 객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태어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표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객관적인 형체. 객관적인 형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드러난 형체. 왜 드러난 형체라고 하냐면 이 객이라고 하는 뜻이 원래 뭐죠? 손님이죠. 손님은 내 옆에 원래 없다가 불쑥 찾아오잖아요. 불쑥 찾아와서 또 가요. 또 며칠 묵다가 또 옆에 있는 듯 하다가 또 떠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에게 다가와서 드러나고 생기고 또 나에게서 멀어져서 나를 떠나가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러는 형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이런 용어가 옛날에 있었을까요? 보통 없을 때 그렇게 질문을 하죠. 네, 객관적, 주관적 이건 매우 현대적인 언어죠. 이제 서양의 언어를 subjective한 거, objective한 거, 이 서양 언어를 우리가 개념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된 거지. 이 당시에 장제 시절에 그 객관적이다 이런 의미가 무엇인지 또 불분명했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것이 상당히 오늘날 현대적이고 서양적인 아주 중요한 가치잖아요. 주관적으로 일 처리하면 안 되잖아요.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과학은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법률도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근대 이후에 아주 서양적인 가치로서 우리에게 이제 번역된 용어죠. 그러한 현대어를 가지고 객형을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형체 이러면 아주 장제가 객관주의자가 되거든요. 중국의 이 유물론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표현이죠. 우리에게도 객관적인 과학적인 사유가 있었어. 이런 말 하고 싶다면은 태어를 어떤 객관적인 형체랑 연결해서 해석하면은 좀 더 과학적이고 유물론적이고 이런 느낌이 생기겠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물론적으로 장제를 재단하는 것은 조금 장제가 섭섭할 수도 있겠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객형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찾아오고 떠나가는. 네, 그래서 아까 이게 모이고 흩어지는 것에 대한 지금 이어지는 표현이잖아요.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그것이 변화의 객형이다 이랬으니까 객이 그런 뉘앙스로 읽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송나라 시대의 운강대 선생도 말하자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객형은 형성한 후에 와서 바야흐로 있게 되고 원래는 없다가 기에 처음에는 원래 없다가 이것이 형성하면서 와서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엉겨서 모이고 어떨 때는 흩어지는 그러한 뉘앙스로 이 당시 장제와 멀지 않은 시대 송나라 시대의 학자가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또 이 정몽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주석을 남긴 청나라 시대 왕부지 선생은 또 뭐라고 시대의 차이가 있지만 주석했는지 볼까요? 네. 왕부지는 다음과 같이 이제 주석을 했습니다. 해와 달의 발산과 수렴, 사시의 흘러감, 만물의 삶과 죽음은 비와 바람, 이슬과 우레와 함께 때를 타고 일어나고 때를 타고 휴식하니 하나이다. 모두가 객형이다. 가는 것이 있고 오는 것이 있는 것을 객이라고 한다. 네, 객을 정확하게 정의해줬죠. 네. 그러니까 청나라 시대 때만 해도 이거 객관적이라고 객관적일 객자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오고 가는 거, 나로부터 떠나가고 가고 또 나에게로 오고 이런 것들을 객이라고 한다라고 해놨습니다. 무엇의 표현이냐면 발산과 수렴, 삶과 죽음 이런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대대쌍들 그런 것들에 서로 번갈아 드는 갈마듬 그러면서 드러났다가 사라지고 또 사라졌다가 드러나는 이러한 것을 표현하는 용어로 객형을 객을 쓰고 있죠. 그렇게 주석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첫 문장을 살펴봤는데요. 다음과 같이 태어, 변화, 객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태어는 형체가 없으나 기의 본래 모습이다. 그 모이고 그 흩어짐은 변화에 드러난 모습일 따름이다. 네. 라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뭐 중요한 개념어들이 한 3가지 지금 설명을 했고, 그 태어는 뉘앙스를 보자면 이런 느낌이죠. 태어는 지금 궁극자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자체 궁극자를 이렇게 신의 시야로 봐서 이것이 궁극이야 라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용어가 아니고 주인된 나의 입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태어는 지금 여기 나의 몸을 가진 내가 여기에서 지금 눈을 뜨고 귀를 쫑긋 열고 오감을 활짝 열어서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 망망하게 펼쳐진 아주 끝없이 펼쳐진 저 우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될 것 같고요. 이 바라보고 있을 때 느껴지는 그 고요함, 그 텅 빔, 우리 밤하늘에 또는 텅 빈 하늘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면 야, 이것이 이 모든 것이 빅뱅 후에 저렇게 뭐 별의별 블랙홀도 있고 뭐도 있고 안드로메다 뭐 성단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는 저게 그냥 언뜻 보면 텅 빈 저 망망한 공간 속에 저 모든 것이 있나 싶을 정도로 불가사의하잖아요. 이 궁극자를 그냥 그 자체로 지칭한다기보다 내가 이 자리에서 바라보는 그 느낌을 표현한 뉘앙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느낌을 살리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한번 느껴보시면 내 앞에 펼쳐진 이 궁극의 이 모든 것들, 이 궁극의 모든 장들, 이것은 아무런 형체 없는 것 같고 텅 빈 것 같다. 크게 텅 빈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이 내 앞에 펼쳐진 이 텅 빈 이곳이야말로 이 안에서 모이고 흩어지고 모든 것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의 본래 모습이다. 그 기는 모였다 흩어지면서 온갖 변화하며 만물을 이루고 또 그 만물은 또다시 흩어지면서 그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나에게 손님처럼 찾아왔다 떠나가고 떠나갔다 찾아오고 이렇게 온갖 변화로 펼쳐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극이라고 해도 좋고 항선이라고 해도 좋고 태항이라고 해도 좋고 태화라고 해도 좋고 뭐 이렇게 이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도덕경에서 봤듯이 그것을 억지로 이름한다라고 옛사람들은 이야기했잖아요. 함부로 이름 붙이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조심스럽고 꺼리고 신중함 그런 마음을 여기 작은 나로서 이렇게 공경하면서도 멀리 바라보고 있는 몸을 한 내가 저 멀리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아주 신중한 마음으로 아주 공경하는 마음으로 외경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이름을 한번 붙여보았다. 그리하여 붙은 이름 중에 하나가 태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미지로 이렇게 다가오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기술이 돼 있는데 이게 앞에서 살펴본 첫 번째 문장의 구조에 대꾸를 이루는 것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제 두 번째 B라고 표시된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지정무감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태어무형, A의 태어무형과 대꾸를 이루고 그 다음에 태어가 기지본체라고 했는데 이 두 번째 문장에서는 성지연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고요해서 느껴지는 게 없으나 그런데 그것은 성의 연원이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이어지는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의 두 번째 구절과 또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살펴봤을 때 이제 취산이 여기서는 식지가 됐어요. 그래서 의식되고 알아지는 것이라는 것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이어지는 내용은 앞에서는 변화의 아까 객형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대꾸를 이뤄서 물교의 객감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이제 물교라는 것은 사물끼리 만나는 것이고 이제 객감은 생겨나는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 태화편, 이 태어에 대한 것을 인용할 때 네. 태어는 무형에서 기의 본체이다. 또 변화의 객형이다. 여기까지만 흔히 인용을 하고 이 B 문장을 이렇게 빼고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대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B까지 다 살펴보아야 태어에 대한 정확한 구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B 문장을 보면 앞에서는 태어는 무형이다 라고 그랬고 지정은 무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태허가 무엇일까요? 지정이겠죠. 태허가 지정입니다. 어떻게 짐작하실 수 있죠? 아까 이 태허라고 하는 그 전국시대 주간에서 발견된 용어 기억하시나요? 또 도덕경 기억하시나요? 계속 도덕경에서 텅 빔과 함께 어떤 이미지가 함께 같이 언급되죠? 고요하다. 고요함이 함께 언급되죠? 아까 항선이라고 하는 것이 태정이고 태허라고 했습니다. 네,
태정이면서 큰 고요함이면서 태허, 큰 텅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허는 또 다른 말로는 태정이기도 하고 태자는 지극할 지자로 바꿔도 되겠죠. 클 태자는 지정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항선, 태극, 태화 이것들이 내가 느껴질 때 태어로 느껴지고 텅 비게 느껴지고 또 태정 아주 지극한 고요함 지정으로 느껴지는 거죠. 동일한 것을 지칭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변주해 준 거죠. 그래서 태어는 무형이다. 지정은 무감이다. 근데 기의 본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의 본체다. 텅 빈 곳이. 이 고요한 곳이 내 성의 연원이다. 이 성은 언제나 우리 성선 이럴 때 우주가 착하다는 거 아니잖아요. 성선 그러면 나의 성이 나의 본성이 성이 착하다는 거잖아요. 언제나 성은 나의 것입니다. 내 몸의 것입니다. 이 성의 나의 연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는 두 가지 대꾸를 한번 잘 느껴보실까요? 아까 태어라고 하는 거 지정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태극 또는 도, 항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한 용어라고 말씀드렸냐면 내 몸으로 마주하는 내가 마주하는 태극 내가 마주하는 태화 내가 마주하는 항선 내가 마주하는 도를 표현하는 용어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린 태화는 꼭 내가 마주하는 게 아니라 뭐 일반적으로 뭐 그 이름이죠. 태화. 그냥 하나의 개념적인 이름이죠. 근데 그 태화를 내 몸이 정말 몸으로 내가 마주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싶어서 이름을 태어로 바꾸고 지정으로 바꾼 겁니다. 무엇의 이름을? 태화의 이름을. 네. 그 태허라고 할 때 기의 본체다. 근데 그것이 모이고 흩어지는데 그것이 나에게 찾아오는 변화하는 객 같다. 손님 같다. 어떻게 태허를 표현한 겁니까? 태화를 기술하는 겁니까? 그 궁극의 태화, 태극이 내가 볼 때, 마주할 때 이 삼라만상 변화는 그 만물의 기 그것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어떤 기의 본 모습이다. 그렇게 나한테 찾아오고 떠나가고 찾아오고 떠나간다. 라고 내가 대하고 있는 상대로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죠. 표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정무감 성지연원 이랬습니다. 무형은 내가 마주하며 형체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무감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 내가 느끼는 거죠. 아까 무형이고 기의 본체다. 그럼 내가 보는 겁니다. 무감이고 성의 연원이다. 이 표현은 내가 나에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한의학에서 감응, 뭐 한의학이 아니라 우리 동양에서 감응이라고 하죠. 이것도 대대쌍이죠. 이 태화를 내가 응해서 저것이야말로 태허, 텅 비어 보이지만 저게 기의 본체야. 또 태화를 내가 감해서 내가 느껴서 그것이 나에게 보여서 고요해서 아무것도 못 느끼겠어. 그런데 그것이 내 몸의 근원이야. 나의 성의 근원이야. 이 몸을 그냥 이 육체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나의 나됨, 이거를 조금 은유적으로 몸이라고 한다면 내 몸에 나의 참 연원이야. 이런 느낌이죠. 두 가지를 보면 저 바깥에 쫙 펼쳐진 태어, 이 원심성 표현이죠. 펼쳐지는 표현. 태어는 형체 없지만 삼라만상 변하는 기의 본 모습이고
그런데 저 태어는 나에게 너무나 지극히 고요하게 느껴져. 그래서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나의 이 몸의 근원이야. 다 근원이라는 이야기, 본체, 연원, 다 근원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쪽에서는 나의 성이 있고 저쪽엔 뭐가 있죠? 기가 있고. 기가 있고. 네. 그래서 이쪽 성, 저쪽 기. 그러나 태화는 이 모든 것의 어우러짐이죠. 네. 이쪽과 저쪽의 어우러짐이죠. 음과 양의 어우러짐이고 이쪽과 저쪽의 어우러짐이죠. 성과 명을 이 보존하고 합한다고 그랬잖아요. 건괴, 단상의 건도 변화, 각정 성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과 명의 어우러짐을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죠. 태화가. 네. 근데 그 태화가 성과 명을 어우러지는데 저 명 쪽을 보면 그게 바로 기가 되는 거죠. 저 명 쪽을 보면 그게 기로서 변하는데 또 이쪽에는 나의 성이 있죠. 저쪽에는 명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이 한데 어우러지며 변화하는 거, 이것이 태화고 그것이 태어로 보이고 그것이 지정으로 느껴지고. 네. 이미지로 느낌이 좀 오시나요? 그리고 기치, 기산. 저 바깥에 보는 거니까 내가 모이고 흩어지네. 지금 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쪽에서는 내 몸이 하는 일이니까 느끼는 거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나 느낌 있어, 느낌 없어, 뭐 이런 거니까요. 느낌 있어, 느낌 없어. 그것이 느낌 있는 게 뭐예요? 아는 거, 인식하는 거, 의식하는 거, 아는 거, 알게 되는 거. 의식하다, 식자고, 그리고 알게 되는 거, 지자죠. 이게 다 한 가지 말로 표현하면 그게 감이죠, 감. 감을 변주하는 거죠. 식자로, 지자로. 저기 형은, 무형 할 때 형을 변주해서 취와 산으로 변주한 거고. 네. 흩어지는 모양, 모이는 모양. 감을 식과 지로 변주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뉘앙스는 식은 좀 수동적으로 아는 거,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의식되는 거. 지는 내가 좀 능동적으로 알아내는 거. 뭐 이런 뉘앙스 차이가 약간은 있지만 두 가지로 변주해서 나한테 느껴지고 알게 되고 하는 거, 이러는 것들은 물교의 객감이다. 이제 물교 객감이 뭔지 조금 더 그 전거들을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살펴볼 개념들이, 첫 번째는 이제 성이라는 걸 먼저 성부터 먼저 봐야 되나요? 네, 살펴볼 건데요. 성이라는 용어는 이제 중용의 첫 문장이 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명하는 것을 일러 성이라고 한다. 성을 따르는 것을 일러 도라 한다. 도를 닦는 것을 일러 교라 한다. 이것이 이제 중용의 아주 그 첫머리에 위치되고 있는데, 여기서 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그 건도 변화가 각정 성명, 건도의 그 변화가 이 성과 명을 바르게 자리 잡게 만들죠. 성과 명을 자리 잡게 만들어서 그것이 보합태화, 보존하고 합해서 태화가 된다. 그것이 태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중용 1장에도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천명지위성에서 명과 성이 나오죠. 그리고 저 뒷부분, 중용 1장 뒷부분에 나오면 무엇이 나오죠? 중화가 나오죠. 중화. 그때는 가운데 중자와 화할 화자. 좀 무언가 이 주역, 역전하고 유사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성명과 태화. 여기서도 천명지위 성과 중화. 다 무언가 코드들이 지금 일치하고 있죠. 이 명과 성의
어우러짐. 이것이 태화고 이것이 중화고. 네. 자, 그래서 중용에 천명이 성이다. 또는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한다 해도 되고, 저 하늘의 명, 그것이 곧 성이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명과 성이 관통하는 사태, 일관하는 사태, 하나로 통하는 사태를 표현한, 어떻게 해석해도 통하는 말이 되겠죠. 뭐 이거를 일방적으로 하늘이 명해서 내 본성이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느슨하게 느낌으로 한번 느껴보시고, 또 이후에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서 한번 그걸 좀 더 살펴볼 텐데, 요 원안을 하나 기억을 해 두시죠. 요걸 가지고 추후에 정몽의 많은 부분들이 풀릴 수 있어서, 이 중용에서 언급되고 있는 성과 명의 원환, 그리고 건도가 그 성명을 각정하는 거, 그것을 태화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아학적으로, 뭐 이 그림이 어디 뭐 다른 데 나오는 건 아닌데, 아학적으로 우리가 읽겠다고 지금 시작한 일이니까, 나중에 또 중용을 아학적으로 읽고, 개사전을 아학적으로 읽을 때도 이 성명 원환이 아주 중요하게 이미지로 갖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학적인 어떤 성명 원환, 저 위에 명이 있고 이 아래 성이 있고, 이쪽은 천이고 이쪽은 사람이고, 천인 상관하는 성명, 각정 성명하는 이런 원환, 그것을 기억해 두셔서 정몽이 꿈꾸는 이 태화란, 이 내 몸 쪽에 있는 성이 저 멀리 저 궁극으로 펼쳐지는 저 명과 하나 되는 사태, 그런 원한을 이루는 사태. 아까 도덕경에서 반이라고 했죠. 반, 돌아온다. 이 도는 돌아온다 라는 표현이 도덕경에도 있죠. 그 반복의 어떤 그 테마, 이것이 성과 명의 그 원한을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느낌을 가지시면서 한번 앞으로 한번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것은 물교. 네, 물교라는 용어를 볼 건데요. 이 물교라는 내용은 맹자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와 눈 같은 기관은 생각하지 않아서 사물에 가려지니 사물이 사물을 만나 그것을 끌어당긴 것일 뿐이다. 마음이라면 생각하니 생각하면 그것을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라고 해서 물교물이라는 그 언급이 나와 있어서 이 물교라는 것에 좀 의미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물교, 이목지관이 이렇게 바라보고 듣고 하는, 이목지관이라는 거는 이 육신이잖아요. 이 작은 몸, 이 몸뚱아리, 네, 이 커다란 근원의 성으로서의 몸이라기보다 이 육체적 기관이죠. 이 육체적인 기관이 듣고 보고 이러는 것들은, 이거는 물교물 하는 거다 일 뿐이다 라고 맹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자도 전국시대 사람이잖아요. 다 전국시대 그 즈음에 썼던 용어겠죠. 그 물교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아까 유식하고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서 내가 알게 되고 알아차리게 되고 알아내게 되고 하는 거, 감이 있는 거, 저 태화와 함께 태화 속에서 저쪽을 향하여 내가 감이 있게 되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이 몸의 육체적인 기관과 저 바깥에 있는 기와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그 다음은 이제 객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아까 객형하고 이제 대구가 되는 용어였고, 여기서도 옹강대에서
왕부지의 주석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온강대는 객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석을 했는데요. 식려가 있고 지각이 있음은 사물과 교접하여 그 감이 거기에 생긴 것이다. 객감은 이 감을 말하는데 움직인 후에 비로소 있으며 성의 처음에는 이것이 없다 라고 해서 아까 그 객형의 주석과 비교를 해보시면 좀 더 의미 맥락이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넘어갈까요? 네. 왕부지는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네. 식과 지라는 것은 오상의 성이 천하와 함께 상통하여 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 물을 알면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알면 그 뜻을 알게 되는데 물교하지 않는다면 심히 이 리를 갖추고 있다 해도 이름을 말할 수 없고 이를 이룰 수 없다. 적자는 무지하여 정밀함이 철저하지 못하고 우몽은 무지하여 물을 살피지 못한다. 밖으로부터 이른 것을 객이라고 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적자는 갓난아기고 우몽은 이제 어리석은 어린아이. 즉 물교해야 이 태화 속에서 저 태허를 향하여 저쪽에 태허를 쭉을 쫙 바라보면서 삼라만상 변하는 저 이 세계가 다가오고 있고 명 쪽으로부터 나에게 다가오고 있고 나는 내 몸으로서 여기 성으로서의 몸으로 그것을 다가가게 되죠. 크게 보면 변화고 또 작게 보면 아주 현상적으로 보면 이쪽에 있는 성과 저쪽에 있는 명이 서로 마주하는 물교물의 접점에서 또 이 모든 것이 펼쳐지는 거죠. 이 현상적인 모든 것들이 펼쳐지는 거죠. 의식적인 모든 것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 문장이었고요. 성, 물교, 객감. 무감은 이 물교라고 하는 거, 이 객감이라고 하는 거, 맹자는 아까 물교를 그냥 몸뚱아리가 그냥 뭐 바깥에 거 하는 거야 이렇게 좀 가볍게 얘기했지만 지금 장제는 정몽에서는 이 삼라만상의 이 태화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이 태화 안에서 벌어지는데 이 태화 안에서 크게는 아주 거시적으로는 이 우주적인 건도의 변화일 것이고 이 태화 안에서 이 성과 명은 한편으로는 물교하여 내 몸과 저 바깥의 기가 만나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요. 객감과 객형과 무감과 무형은 오직 성을 다하는 자만이 그것을 하나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앞에서 나왔던 용어들이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고 이제 그것을 오직 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하나로 꿰뚫을 수 있다라고 정리하는 이런 멘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태어에 관한 첫 번째 단락의 최종 결론이죠. 앞에서는 객형과 객감 중에 무엇을 먼저 말했죠? 태허는 무형에서 변화의 객형이다. 객형을 먼저 말했고, 네. 또 무형을 먼저 말했고, 또 그 이어서 무감과 그 다음에 객감을 이야기했죠. 네. 근데 거꾸로 뒤집었네요, 그죠? 무언가 미묘한 장치들이 느껴지시나요? 객감, 객형, 또 무감, 무형. 그러면서 진성자는 그것을 하나로 꿰다. 형을 중시 여기고 있습니까? 성을 중시 여기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순서가 감이 먼저 나왔으니까 성을 중시 여기는 것 같고 게다가 진성이라고 했으니까
좀 성을 강조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네, 성을 강조하는 구절이죠. 아까 태어는 기의 본체다. 모이고 흩어지는 거, 그거는 변화의 객형이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건 내 몸이 지금 몸 쪽을 살피는 게 아니고 저쪽 멀리 저쪽 기 쪽을 살피는 거죠. 이 기는 저쪽 명이 있는 쪽에서 다가오고 명으로 돌아가고 하고 있죠, 지금. 기는. 그 기를 먼저 이야기한 이유는 일단은 우리가 눈 딱 뜨면 내 몸부터 보지 않죠. 눈 딱 뜨자마자 내 손부터 보고 내 코부터 보고 만지지 않죠. 눈 딱 뜨면 펼쳐지는 것부터 보잖아요. 그래서 앞에 펼쳐진 저 기의 본체, 기의 변화, 기의 취산, 모이고 흩어짐을 먼저 보게 되죠. 그렇게 태어를 먼저 기술하고 나서 그것을 보고 있는 나 자신을 의식하죠. 그게 그런데 뭐 느껴지는 게 없지만 무언가 만나고 있는 것 같아. 물교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기에서 무언가가 찾아오는 것 같아. 느껴지는 것 같아. 라고 내 몸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을 설명했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순서를 바꿔서 내 몸 쪽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나에게 무언가가 다가와 느껴지는 거, 객감. 그래서 그것이 객형, 무엇이 있구나 라고 내가 느껴지는 사태. 그리고 느껴지는 거 없는데 무감. 그리고 뭐 없잖아, 나한테, 내 쪽에 무형, 나한테 보이는 거 없잖아, 이런 사태. 이렇게 순서를 딱 뒤집은 다음에 성을 다하는 자만이 이것을 하나로 깰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진기자 일지에 쓰는 뉘앙스가 완전히 바뀌었겠죠. 기를 다하는 자만이 하나로 깬다라고 되어 있지 않죠. 진명자, 명을 다하는 자만이 하나로 깬다라고 되어 있지 않죠. 진성자, 지금 이쪽에 있는 나의 성을 다하는 자만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앞의 내용은 다 다루었던 개념어들이고요. 진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중용에 언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직 천하에 지극한 성실할 때 성이라야 우리가 논의했던 지금 그 성을 다할 수 있다. 그 성을 다할 수 있으면, 즉 다른 사람의 성도 다하게 할 수 있다. 사람의 성을 다하게 할 수 있으면 물의 성도 다할 수 있다. 물의 성을 다할 수 있으면, 즉 천지의 화욕을 도울 수 있다. 천지의 화욕을 도울 수 있으면 천지와 더불어 나란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 중용에 바로 진성이라고, 진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중용에 나오는 이 핵심적인 태제를 한번 잘 느껴보실까요? 내 몸 쪽에 지금 여기 나의 몸으로서의 성을 다할 수 있어야 지금 내 몸 옆에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 부모, 형제, 자식, 친구, 임금, 이 모든 이 내 쪽에 있는, 내 몸 쪽에 붙어 있는, 함께 펼쳐져 있는 이쪽의 인간들, 또 내가 다 그들의 성도 다하게 할 수 있다. 내가 이쪽에 있는 나의 성을 다하고 내 함께 더불어 있는 사람들의 성을 다해야만 물의 성, 사물의 성을 다할 수 있다. 이제 물교물, 이 기와 내 성의 접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쪽을 성을 다해야 물교물, 지금 저쪽과 만나는 경계도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 경계를 다 할 수 있어야 저 경계 넘어 저쪽에 있는 명쪽, 아까의 표현에서는 태어, 본체, 기의 본체 쪽, 기의
변화하는 그 객형이 찾아오는 그 변화의 본체 쪽, 그쪽까지도 다 할 수 있다. 그쪽까지 다 할 수 있다. 삼라만상의 변화까지 다 할 수 있다를 중용에서는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네. 말이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 또 용어가 일부 같고 일부는 약간 표현이 다르지만 뉘앙스는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제는 첫머리는 태화 이야기에서는 주로 역전, 주역의 역전을 주로 인용했다면 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오늘 보는 단락은 주로 중용의 메타포를 많이 가지고 와서 명과 성의 그 원한적인 배치, 그리고 그러나 성을 중심으로 한, 지금 이쪽의 성이 중요하고 이쪽에서부터 차곡차곡 펼쳐나가는, 공자께서 아직 사람의 일도 다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귀신을 알겠냐, 어떻게 삶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냐 라고 이야기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또 저 멀리 있는 거 공경하지만 그것은 먼 거야, 경이원지 기억하시나요? 그런 공자님의 육성의 그 원칙이 그대로 중용에도 이어지고 있고 장제 역시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저기 펼쳐지는 저 태어, 기의 변화, 그것들의 모이고 흩어짐, 그러나 그것들을 만나고 물교물로 만나고 있는 이 경계, 성명 경계, 그리고 경계 안쪽에 나의 성, 내 몸에 지금 여기 나의 몸으로서의 성. 근데 다 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내 몸의 성, 내 몸 가까이 있는 사람의 성, 그 다음에 기와 내 몸의 경계, 물의 성, 그 다음에 저 궁극의 성. 이렇게 궁극의 명, 이렇게 차곡차곡 펼쳐져 나가는 것을,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냥 내가 읽을게요. 네. 이치를 궁구하고 성을 다하여 명에 이른다. 설계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국리진성, 성을 다해서, 성 다해서 어쩌자고요? 명예. 치어 명에 이르른다 라고 콕 집어서 그냥 아주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성명 원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명 원한, 먼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지, 경이원지할 대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저쪽에 있죠. 저쪽, 명 쪽에 있죠. 내가 출발 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 나의 몸, 성 쪽에 있죠. 이 성에서 출발해서 사람이 능히 도를 넓힐 수 있다. 차곡차곡 절름발이 자라가 천리를 가는 이 열심으로 차곡차곡 펼쳐져 나가서 저 멀리 명에 이르르는 거, 이것이 공자일의 중용, 개사전, 설계전, 역전, 이 정몽에 이르기까지 아주 일관된 목표임을 알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문장 끝에 있는 일지, 그것을 하나로 한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요거는 이제 논어에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증삼아, 나의 도는 하나로서 모든 것을 꿰고 있노라. 네. 공자께서 나가시자 제자들이 증자에게 물었다.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선생님의 도는 나 자신의 진정한 마음 한가운데로부터 확장되어 모든 것을 아우르고 끌어안는 충서 한 가지일 뿐이라는 말씀이시라네. 라는 장면입니다. 네. 일이관지, 줄이면 뭐 일관이라고도 해도 되지만 일지라고 줄일 수도 있겠죠. 하나로 하는 거. 이게 공자의 비전입니다. 공자의 비전. 나의 도는 일이관지한다. 뭘 도대체 일이관지한다는 걸까요? 지금 증자는 그것을 빙그레 웃으면서
충서라고 해석했습니다. 충서 할 때 충자가 뭘까요? 내 마음 한가운데, 지금 여기 나의 성이죠. 성. 그게 충입니다. 서는 모든 것들을 품어나가는 게 서잖아요. 아까 저 명예까지 이르르는 거, 진성에서 명예 이르는 거, 이것이 서죠. 충서, 아까 국리진성 해서 치어명, 이거를 두 글자로 줄이면 충서가 되겠죠. 그것을 또 한 글자로 하면 그것이 하나죠. 일. 하나로 꿰는 거죠. 그것을 하나로 한다. 하나로 꿰다. 하나로 꿰는 것은 바로 성과 명을 하나로 꿰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또 그게 공자 논어의 시절에서는 그게 충서로 표현됐고 국리진성 치어명으로 역전의 시대 때는 표현이 됐고 중용의 시대 때는 그게 바로 중화죠. 그게 바로 성명 나온 다음에 중용 1장의 끝에 마무리는 중화로 마무리되죠. 중화, 가운데로부터 저 멀리 화하게 되는 거. 즉 태화는 조금 이렇게 개념적으로 신시아적으로 뭐 이렇게 표현한 말이라면, 중화는 지금 여기 나의 몸 한가운데 나의 몸으로 내가 태화에 이르게 되는 거, 내가 태화가 되는 거, 중이 태화가 되는 거, 이게 중화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이 곧 충서죠. 그 활동이 도고, 나의 도는 일이 관지, 일지하는 거, 그것이 도고, 그 과정이 도고, 그 실천이 도고, 그 방법이 도고, 네. 이렇게 우리 선대 선유들께서 또 옛 성인들께서 꿈꾸셨던 이상들, 그것을 또 장제는 장제 나름대로 소화해서 이렇게 표현했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이거를 아학적으로 한번 느껴보면서 그래서 내가 어찌 해볼까 되새김질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퇴화의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이었고요. 그래서 앞에 첫 번째 단락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정몽이라는 텍스트가 굉장히 뭔가 성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 면모가 있지 않나라는 게 저는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네. 마찬가지의 테마가 조금 더 이 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내 몸에 원점을 딱 찍고 지금 여기에 있는 나의 성으로부터의 어떤 태제로 이렇게 전환을 딱 하는 장치로 오늘 태어 첫머리가 놓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문장들을 살펴봤고요. 조금 궁금한 점들 또 한번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제가 궁금한 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태화라는 용어를 다뤘고, 또 오늘은 태허라는 용어를 다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용어가 결국에는 궁극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굳이 다른 용어를 써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투적이긴 하지만 좋은 질문입니다. 네, 태화, 태어 뭐 다 같은 태극, 뭐 또 뭐 항선, 또 태항, 뭐 이런 거 다 도, 이런 걸 지칭하는데 뭐하러 굳이 또 태화와 태어 구분해서 표현했는지 그 충분히 가능한 질문이죠. 주로 정몽에서는 어떤 용어를 주로 쓰죠? 태허? 태화보다는 태허를 먼저 많이 쓰죠.
태화는 첫머리에서만 한번 툭 장으로서 앞으로 정몽이 펼쳐질 하나의 커다란 장으로서 무대로서 태화를 언급한 거고 이후에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용어는 대부분이 태허입니다. 태어를 더 중요하게 쓰는데 이 동아시아 이 옛 문헌을 보실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시야의 문제입니다. 시야의 문제. 서양은 이 시야의 문제에 예민하지 않습니다. 기술을 할 때 다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기술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주관적인 어떤 시야로 무언가를 기술하는 것은 애초부터 꺼리기 때문에 플라톤이 이데아의 세계를 논한다면 그거는 객관적으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플라톤이 느끼기에 뭐 이데아가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네. 그런데 이 동아시아는 그걸 엄밀하게 구분합니다. 시야를 크게 한번 두 가지라고 나눠서 우리가 앞으로 아학적으로 용어를 붙여서 살펴볼까요? 하나는 신시야입니다. 신의 시야.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신은 모든 것을 내려다봅니다.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내려다볼 수 있겠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동시적으로 내려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크게 없을 겁니다.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것을 신시야라고 이름을 지어봅시다. 그리고 근데 이 시야랑 대비되는 시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시야는 몸시야입니다. 내 몸으로서 보는 겁니다. 내 몸으로 보면 가까운 것은 크게 보이지만 먼 것은 가물가물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 방향으로밖에 못 봅니다. 반대편을 보려면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신처럼 전체를 동시에 보지 못하고 나의 몸은 부분적으로 순차적으로밖에 못 봅니다. 이러한 시야를 몸시야라고 우리가 이름을 아학적으로는 지어봅시다. 이 시야의 문제가 이 모든 경전 해석 또는 뭐 문학의 해석 모든 어떤 이론의 해석에 있어서 너무나 이 동아시아 문헌에서는 중요하게 됩니다. 이 시야의 문제를 대입했을 때 이 태화와 태어의 용어 차이를 조금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태화는 처음 무대 장치를 쫙 펼쳐놓기 위해서 신의 시야로, 신시야로 태화 깔아버린 겁니다. 전체 동시적인 표현입니다. 태화는 어떤 공간도 없고 어떤 국한된 것도 없고 이런 거를 신무방 영무체라고 계사전에서는 표현하죠. 이 방소도 없고 어떤 공간적인 것도 없고 어떤 시간적인 어떤 제약도 없고 그냥 전체를 한 번에 이런 시야, 이것을 신무방 영무체 신시야라고 합시다. 네, 태화는 그렇게 설정된 장치, 무대 장치입니다. 같은 궁극이지만 모든 것을 포함하고 모든 시공간을 포함하고 우주, 만물, 나의 성과 저 궁극의 명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신의 시야로 내려다보면서 이름 지을 때 태화 한 번에 다 내려다봐야 이것이 크게 조화로운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 태화를 내가 바라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의 몸으로. 태화의 그 조화로운 모습, 유무가 어우러진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 번에. 내 몸으로 보면 있는 것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있다가 없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입니다. 없다가 있고 순차적으로 보입니다. 유무가 하나로 보이지 않습니다. 유무의 어우러짐이 포착되지 않습니다. 태화는 유와 무가 어우러진 사태입니다. 이건 신무방 영무체의 시야로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는 열심히 수양하고 있는 나는 그러한 신의 눈을 현재 갖지 못했죠. 신의 눈은 갖고 싶죠. 수양의 궁극에 가서 나는 신이 되고 싶죠. 그래서 중용에서 지성여신, 지극히 성하면 성실할 성자 신과 같아진다고 했습니다. 이 공자님께서는 지성여신 하신 분이라는 표현에서 쓰인 표현입니다. 신과 같아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장제도, 지금 여기 저도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도 저도 신이 되고 싶지 않나요? 이 천지창조하신 그 기독교의 그러한 하나님 말고 동양적인 신, 전체 동시로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고 태화가 되어서 태화를 느끼고 태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경지, 태화 그 자체와 하나 될 수 있는 경지, 이걸 신이라고 했을 때 그 신의 시야로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태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 수양하는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여기 나의 몸, 성으로서 뚜벅뚜벅 최선을 다해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도를 걷고 있는 이 나로서는 태화가 결코 한 번에 보이지 않고 비록 없네? 없다가 생겼네? 없는 부분, 있는 부분, 모이는 거는 모일 때, 그 다음에 또 그놈이 흩어지는 거는 순차적으로 흩어질 때, 부분과 순차적으로밖에 못 봅니다. 그 부분 순차가 펼쳐지는 몸시야적인 무대, 배경, 그것이 태허가 되겠죠. 저 지금 텅 빈 공간 같아 보이는데 내 눈에는, 내 몸에는, 그런데 저기서 뭐 있다 없다 순차적으로 뭐가 생기고 뭐가 꽉 찬 것 같기도 했다가 텅 빈 것 같기도 했다가 고요하기도 한 것 같았다가 시끄러워지는 것 같았다가 무언가 내가 느껴지는 거, 객감, 또 나한테 찾아오는 거, 객형, 무언가 찾아오는 게 나한테 느껴지고 그 무언가 찾아오는 그것이 저기에 있고 이런 것이 펼쳐지는 무대로서 태허라고 용어가 달리 가야죠. 네. 그래서 몸시야적으로는 저 궁극을 바라볼 때 태허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신시야적으로는 그것을 태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몽은 수양이 끝난, 성인이 되는 게 끝난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니죠. 목매함을 바로잡는 책이잖아요. 지금 나 비록 이 육신의 목매함, 이 성에 아직은 조금 목매한 성이지만 나 선한 성선의 가능성을 충만히 가지고 있고 난 결국 태화가 될 거야. 태화와 하나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꾸는 입장에 도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사람들을 위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신시아적인 전망으로 태화로 시작했지만 우리 길 가는 이 모든 과정에서는 태화를 말하면서 얘기해 나가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태화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갈까요? 저는 조금 명확해지는데 이제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이걸 알아보는 게 또 이 강독의 목적이기 때문에 네. 이제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학적인 어떤 경전 읽기의 핵심 방법론이 신시야와 몸시야를 구별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아학적 읽기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단락의 처음에 이제 장제가 태허를 설명을 하면서 기지본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번역을 할 때는 본래 모습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본체라는 용어의 뉘앙스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체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 부분을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유학 또 동양 철학, 불교도 마찬가지고 뭐 노장 철학 살펴보면 꼭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본체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서양 철학의 형이상학에 대응되는 동양 철학의 하나의 분야입니다. 본체론, 뭔가 궁극적인 것을 다루는 그러한 영역이죠. 이 본체론 읽어도 참 어렵습니다. 그죠? 동양 철학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러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분이 태어는 기의 본체다 이러면 또 본체론 나왔구나. 어려운 용어 나왔구나 라고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장제시대에 본체론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앞으로 정몽 함께 읽어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형이상학적인 본체론이 과연 장제에게 중요한 어떤 테마일까? 뭐 주자 이래에 조금 형이상학적인 기운이 감도는 성리학이 완비된 이후에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이 장제 시대 장제에게 있어서만큼 형이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형이상적 어떤 본체론, 오늘날 말하는 크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본체 그럼 말 그대로 뿌리 본자, 그 다음에 그 체자, 몸체자, 그러니까 본 모습, 본 그 핵심, 본래의 핵심, 본래의 근원적인 어떤 모습, 근원적인 체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용이라는 개념은 이미 장제시대 때 널리 받아들여졌던 개념입니다. 그 이전부터 뭐 불교에서나 화엄불교에서나 또 원래 동아시아적인 어떤 사유구조 속에서 체용이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른 시간에 체용 개념을 우리가 또다시 한번 또 살펴보기로 하고 이 체는 그냥 단순하게 그 아주 깊게 생각해도 체용의 체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모습 한 요 정도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본체론적으로 기와 본체 딱 나오니까 여기에서 장제는 유물론자, 기철학자, 기를 본체라고 하는 태어, 기, 본체 거창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단락 오늘 쭉 들어보신 분들은 느껴지시겠지만 기가 결코 핵심어가 아니죠. 무엇이 핵심어죠? 성이 핵심어죠. 진성이 핵심어죠. 진성이 핵심어라는 거 아까 문장 전체를 보시면 구조적으로도 깨끗하게 드러나리라 느끼셨으리라 믿는데 기가 본체고 뭐 어떤 형이상 형이하 뭐 이런 이야기 복잡한 이야기를 장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오늘은 보고 특히나 본체를 초월적인 것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 현실 초월적인 것의 의미로서의 본체로 본다면 그것이야말로 장제와 매우 거리가 먼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건 추후 텍스트를 자세하게 읽어나가면서 조금씩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저희 두 번째 아학적으로 경정 읽기 정몽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지는 내용으로 찾아뵙게 될 것이고요. 궁금한 사항이나 있으시면 리플로 달아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오늘 이 모든 이야기는 또 혹시라도 이제 혼동의 여지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거는 동양 철학계에서 100% 합의된 내용이라기보다 아학적으로 읽었을 때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모든 말씀은 뭐 동양 철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학적으로 읽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
뭐 일리가 있을 수 있겠다. 또는 야,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불편하다. 아닌 것 같다. 적극적으로 뭐 의견 개진해 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것에 또 맞추어서 또 계속해서 다음 영상들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또 오늘 너무 길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받았는데 또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또 제 말이 너무 느려서 2배속으로 들으시면 저도 듣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말할 땐 너무 천천히 말해서 죄송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